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박세길 돌베개 280페이지 23번째 표 6 남북한의 유격전 실태 출전 한국경찰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 2 1948 8년부터 8월부터 1961년 5월까지 내무부 치안국 1973 북한에서의 남북한의 유격전 실태 한번 봅시다. 9.13 빨치산 황해도 일대 지휘관은 박재선 극성기의 활동 인원은 2386명 북한에서의 조희 빨치산 주요 활동 지역은 평양 원산간 지역 극성기의 활동 인원 모르고 북한에서의 둔청군 빨치산 둔청군 극성기의 활동 인원은 315명 북한에서의 조달진 빨치산 주요 활동 지역은 정평군 극성기의 활동 인원은 375명 북한에서의 조달진 빨치산 이거 했네 구연복 빨치산 주요 활동 지역은 곡상군 극성기 활동에는 모르고 북한에서의 맹산군 빨치산 주요 활동 지역은 맹산군 극성기 활동 인원은 400명 북한에서의 인제군 빨치산 인제 지금의 인제인가 38도 이북이니까 그때는 북한이었지 주요 활동 지역은 인제 극성기 활동 인원은 480명 그러나 당초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의 전쟁 확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 전쟁은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3. 누가 중국군을 끌어들였는가? 중국군 참전의 배경과 동기 한국전쟁의 발발로 중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불과 1년 전인 1949년 10월에 국가를 세운 중국은 아직 장제시 국민당의 잔당 세력을 완전히 평정하지 못했고 수십 년에 걸친 전쟁의 참화를 느껴 경제를 건설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台湾문제, 즉 중국 통일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장제스의 반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불안한 요소였다. 이러한 시기에 터진 한국전쟁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 같은 과제 해결을 극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지연시키고 말았다. 중국은 불가피하게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국토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거액의 전비 조달로 중국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건설 계획은 치명적인 후퇴를 강요당했다. 중국은 한국에 주둔한 군대 유지비를 조달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건축 정책을 감수했다. 전쟁 경비는 국내 생필품과 긴급 물품에서 전환해 충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이자를 지불하고 빌리기까지 했다. 한국 전쟁에 가담하는 데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적어도 20억 달러를 차용했다고 추산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부담은 극도로 낙후된 기반에서 출발해야만 하는 중국의 경제건설의 목을 조이는 것과 다름없었다. 15. 로버트 시몬스 앞의 글 137쪽 결론적으로 한국전쟁은 중국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은 시기에 원하지 않은 형태로 발생한 셈이 되었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자국 방위의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6월 27일 미국은 한국의 군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제7함대를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바다에 파견했다. 아울러 중국 남단에 위치해 있는 필리핀 내의 미 군사력을 증강하고 베트남에 있는 프랑스에 대해 군사 원조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사면팔방에서 보위에 들어옴으로써 끝내는 무력 침략을 기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미국이 미 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하자마자 저울라의 중국 수상이 유엔 헌장에 전면적으로 위반되며 중국 영토에 대한 무력 침략이라고 미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듯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미군에 의한 38선 돌파가 감행되자 중국의 저울라의 수상은 만일 한국군 이외의 군대가 38선 이북을 침공할 경우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다 라는 뜻을 인도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 인도를 통해 미국에 전달한다? 왜 인도를 통하지? 그러나 이때까지도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 몹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자칫 중국이 한국전쟁에 발을 들어놓는 것이 중국 북부지방에 대한 미국의 폭격과 장제스의 본토 침공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가급적이면 전쟁이 한반도 내에 국한되고 한국 민중이 장기 항전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몇 페이지지? 몇 페이지?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이러한 기대는 결국 깨지고 말았다. 즉,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가하기 훨씬 전에 미 공군기가 만주 지역을 폭파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다수의 민간 2차 장사 명단을 제시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항의했다. 17 콩드 앞의 책 188쪽. 그러나 결국 11월 16일에 워싱턴에서는 압록강 철교를 폭파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리고 만다. 이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메가더 등 최고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만주 지역을 폭격하기로 합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해명되었지만 사실 만주 폭격이 시작되던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보고에서는 중공군 개입의 증거는 전혀 없다라고 밝히고 있었다. 18 김병호 앞에 책 110쪽. 이렇게 하여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쟁 개입은 최초의 38선 원상 회복에서 시작해 38선 돌파, 만주 폭격이라는 단계적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19. 최장집은 이 순간부터 미국의 한국전쟁 목표가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까지 괴멸시키려는 원대한 석권 정책과 더불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1988년 6월 25일자. 이렇게 하여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쟁 개입은 최초의 38선 원상 회복에서 시작해 38선 돌파,
만주 폭격이라는 단계적 확대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19.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자국 영토가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 점이 미국의 개입과 서로 다른 측면일 것이다. 4. 인민전쟁의 마술. 중국군과 북한 민중의 협력. 284페이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미군의 만주 폭격이 감행되고 얼마 후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당시 중국군의 정식 명칭은 중국의용군으로 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비정규적 민간 부대란 뜻이다. 물론 실제로는 린뼈휘하의 제4야전군을 주력으로 하는 정규 부대였다. 이처럼 중국군은 미군이 유엔군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한국전에 개입한 것과는 달리 본래의 정규군 옷을 벗어버린 채 한반도에 들어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은 오랜 기간에 걸친 항일투쟁과 반국민당 투쟁을 통해 독특한 인민전쟁 전술에 익숙해져 있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인민전쟁이란 본래 지역 민중으로부터 충분한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만 수행 가능한 전술이다. 한마디로 인민전쟁이란 군대와 민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작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지어 북한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살펴본다면 비록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 항일무장투쟁과 당시의 유격전 경험을 통해 비교적 인민전쟁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한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기도 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중국군은 한국전쟁에서 독특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다. 전쟁의 전 기간을 통해 중국군은 북한 유격대를 고리로 하여 북한 민중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북한 민중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 상당히 적극성을 발휘했다. 본래 중국군은 4일분의 식량과 80발의 소총탄만을 지급받은 뒤 트럭 한 대 없이 압록강을 건너왔다. 그 뒤로 필요한 식량과 장비는 모두 북한 유격대와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조달받았다. 또한 북한 유격대와 주민들은 중국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 운반과 길 안내를 도맡아 처리했다. 요컨대 중국군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손발이 되어 준 것이다. 20. 고지마 노보루 앞의 책 413쪽 참조. 이러한 협력의 결과 중국군은 맨손으로 그저 걷기만 하면 되었고 이동하는 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다. 뛰어난 이동 능력을 지니게 된 중국군은 미군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해 극비리의 이동을 계속했다. 중국군의 병력 이동은 반드시 야간에만 이루어져 미군의 탐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중국군은 해가 뜰 때까지 반드시 취사와 엄폐 공작을 마치고 낮 시간 동안에는 특별히 허가된 사람 외에는 행동이 금지되었으며 위반자는 즉시 총살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한다. 21. 위의 책 304쪽 참조. 중국군의 작전과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의 특수한 지형 구조다. 한반도는 북에는 낭림,
남해는 태백의 양대 산맥이 등줄기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이 두 산맥으로부터 서쪽을 향해 무수히 많은 산맥이 나무의 장가지들처럼 갈려나가고 있다. 낭림산맥. 이렇게 하여 반도 전체가 산악으로 뒤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산악지대는 이들 산맥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따라서 평야지대는 여러 산맥으로 서로 차단되고 분리되지만 반대로 산맥을 통한다면 반도의 어느 지역이든지 모두 연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22. 예를 들면 평양 동북쪽 50km 지점의 성천 산악지대는 강동을 경유해 서남쪽으로 나아가면 곧바로 평양과 통했고 남쪽으로 나아가면 경의 본선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점을 이용한 중국군과 북한군은 성천에서 평양 남쪽으로 진출해 대동강 일대의 미 8군을 포위해버렸다. 남쪽으로부터 후퇴해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있던 북한군이나 이제 막 압록강을 건너온 중국군은 한결같이 이러한 지형 구조를 유감없이 활용했다. 산악이 제공해주는 이 점은 목표하는 지점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안전한 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다. 23. 북한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는 트럭을 이용하는 것보다 도보 행군이 도리어 빠른 속도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많은 장비를 몸에 지닌 채 골짜기를 휘돌아가야 하는 미군과 한국군이 거의 맨몸으로 산줄기를 택해 지름길로 이동하는 북한군과 중국군의 이동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위의 책 302쪽 참조. 이러한 이점의 활용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물자 공급과 운반, 정보 제공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중장비를 보유한 채 이동을 하거나 후방으로부터의 병참 보급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험준한 산악에 대한 접근 자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도 하다. 상대편이 후방 보급선을 차단해버리면 완전히 고립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그 특성상 산악지대 접근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곤란은 미군 전체의 통일적인 작전 협력마저 어렵게 만들었는데 낭림 산맥을 사이에 두고 함경도와 평안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사실상 분리된 채로 움직였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어쨌든 산악지대는 북한군과 중국군의 동무대가 되었다. 중국군과 세로의 재편 강화된 북한군은 미군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산악지대를 통해 전선을 가로지른 뒤 미군의 후방 지역 깊숙이 침투했다. 그리하여 북한군과 중국군은 극비리에 미군의 허리를 자르거나 사방으로 포위해 들어가는 진용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은 낭림 산맥과 묘향 산맥이 연결되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은신하면서 미군에 대한 야간 기습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었다. 당시 북한군과 중국군의 병력은 서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중국군 제4야전군과 북한군 제1군단,
동부 전선의 중국군 제3야전군과 북한군 제5군단을 합쳐 도합 33만 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군 제4야전군 17만, 중국군 제3야전군 10만, 북한군 6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4. 김병호 앞의 책 114쪽. 23이 어디야? 산악이 제공해주는 이 점은 목표하는 지점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안전한 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다. 23. 북한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는 트럭을 이용하는 것보다 도보 행군이 도리어 빠른 속도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많은 장비를 몸에 지닌 채 골짜기를 휘돌아 가야 하는 미군과 한국군이 거의 맨몸으로 산줄기를 택해 지름길로 이동하는 북한군과 중국군의 이동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위의 책 302쪽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북한의 인민군과 중국군이 미군과 한국군을 포위, 공격해 나가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방비가 없을 때 공격하라. 뜻하지 않을 때 나가쳐라. 여름에는 남쪽 지방을 치지 말고 겨울에는 북쪽 지방을 치지 말라. 26. 여름 더위에 관해서는 남쪽 지방이 잘 대비되어 있다. 반면 월동 준비는 북쪽 지방이 우월하다. 따라서 여름에 남쪽 지방을 공격하고 겨울에 북쪽 지방을 치는 것은 불리한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방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피하고 준비 태세가 허술한 부분을 공략하라는 것이다. 고지마 노보루 앞의 책 353쪽 참조. 이 같은 기습과 포위 전법에 따라 중국군 제42군은 중동부의 장진호 남쪽으로 진출해 동해안으로부터 미군을 협곡하는 임무를 받았고 제38군, 제39군, 제40군은 저규령 산맥의 남쪽 언저리 지구에 잠복해 미군을 기다렸다. 제38군은 희천 북쪽, 제39군은 운산 서쪽, 제49군은 북진 부근 등 한결같이 산악지대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중국군은 기습과 잠복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규령 산맥 남쪽에 포진을 끝낸 뒤에도 엄중히 행동을 통제하며 잠복을 계속하고 있었다. 1차 공격일은 10월 25일로 정해졌고 그 전에 미군과 접촉하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금지되었다. 10월 24일 밤 한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원정을 거쳐 북진에 접근했을 때에도 이곳에 잠복해 있던 중국군 제40군은 한국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동시에 강계 남쪽에 위치해 있던 제42군 제125사단으로부터 제373연대를 빼돌려 북진 북방인 고장 부근에 배치해 한국군 제7연대의 진로를 차단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제7연대는 자연스럽게 중국군의 포위망에 걸려들고 말았다. 한편 제7연대는 부산 교두보에서의 반격 이래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진격에 진격만을 거듭해오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장병들은 극도로 피로에 지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탄약도 부족한 상태였다. 더욱이 지형은 갈수록 험악해졌고 그에 따라 탱크를 비롯한 중장비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져 점점 쓸모가 없어졌다. 중국군은 바로 이 같은 점들을 노리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예의 제7연대는 이러한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양쪽 상기습과 능선에 중국군이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는 골짜기 사이를 승리를 확신하며 행군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군과 한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향해 진격해 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27 위의 책 352페이지부터 354쪽 참조. 289페이지. 5. 북한군과 중국군의 총반격. 1950년 10월 25일 중국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개시되기도 전에 중국군과 북한군이 일부 한국군에 간간히 소규모 기습 공격을 가해왔다. 흐련히 나타났다. 흐련히 사라져가는 북한군과 중국군은 흐련히가 아니고 흐련히야.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 기묘한 신비적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근처에 적병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규모와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전장에서 적의 공격 시기와 위치가 불분명한 것처럼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은 없다. 북한군과 중국군은 미국과 한국군이 극도의 피로와 불안감으로 지쳐있고 동시에 작전 전개에 매우 불리한 지점에 도달해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순간,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기습 공격을 가해왔다. 10월 25일 오전 11시 한국군 제2연대 제3대대가 평안북도 온정 서북쪽 약 13km의 우수동 부근 험한 길에 들어설 때였다. 앞쪽과 좌우 고지로부터 사격이 급작스럽게 빗발치기 시작했다. 제3대대는 재빨리 트럭에서 내려 대응 태세를 갖추며 포진했다. 망원경을 통해 확인된 상대편 병력은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제3대대 병력은 좌우를 경계하며 전진을 재개했다. 그런데 고갯길 중앙까지 전진하자 갑자기 후방에서 사격이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앞쪽과 좌우에서도 총탄과 포탄이 날아왔다. 완벽하게 포위를 당한 것이다. 더구나 아무 은폐물도 없는 좁은 골짜기에서 피피하고 호루라기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리기는가 했더니 양쪽 고지로부터 수류탄을 가슴과 배에 매단 돌격병들이 샘솟듯이 나타나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며 돌진해 왔다. 그 사이에도 총격은 전후 좌우로부터 계속되었고 제3대대는 순식간에 혼란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750명의 제3대대는 장비를 버린 채 뿔뿔이 흩어져 약 400명만이 겨우 온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순간에 제2연대 제2대대는 제3대대의 무참한 패전 소식을 접한 후 서둘러 척후병을 사방에 파견했다. 해질 무렵 척후병들이 기겁을 하며 돌아왔다. 모두가 전방에 적이 있다는 보고를 했다. 섬찟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제2대대는 그 즉시 장비를 내팽개치고
진채 야음을 틈타 퇴각을 단행하고 말았다. 29 위의 책 361쪽 제2연대가 퇴각 후 집결해 있었던 온정 일대에는 이상한 불안과 공포가 감돌았다. 25일 늦은 밤 온정을 에워싼 어둠 속에서 갑자기 이상스러운 피리 소리가 울리고 징을 두드리는 듯한 금속성 소리도 들려왔다. 피리 소리는 중국 악기인 차르멜라에서 울려나오는 것이었다. 구슬프게 어두운 밤을 뒤흔드는 차르멜라 소리는 평상시의 길거리에서도 구슬프기 마련인데 싸움터에서 갑작스럽게 울려나오니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30 위의 책 361, 362쪽 제2연대는 얼어붙은 것처럼 멍하니 선 채 몸이 굳어버렸다. 긴장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26일 새벽 3시 반경 온정을 포위한 차르멜라 소리가 한층 높아지는가 싶더니 불시의 어둠 속에서 수류탄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류탄은 비오듯이 퍼부어졌고 온정 일대는 순식간에 연기와 폭음에 휩싸였다. 한국군 제2연대는 급격히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병사들은 항전한다기보다 제각기 후퇴할 길을 찾아 갈팡질팡했다. 모두가 맨손이 된 상태에서 제3대대와 제2대대에 뒤이어 제1대대도 장비를 내팽개친 채 허겁지겁 산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제2연대 병력은 무언가에 흘린 듯 앙령에 쫓기는 듯 완전히 전해를 상실하고 그대로 뿔뿔이 흩어져 청천강 기슭까지 후퇴하고 말았다. 30일 위의 책 362쪽 한국군의 명백한 패배였다. 그리고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미군은 중국군의 등장을 쉽게 수긍하려고 하지 않았다. 미군은 매일같이 압록강 부근까지 샅샅이 항공 정찰을 행하고 있었고 물샐 틈 없는 첩보망으로 북한 전역을 탐색하고 있었으나 중국군 대부대에 관한 어떤 정보도 얻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군은 한국군의 실제 경험보다는 자신들의 탁월한 정보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 미군에게는 원시적인 중국인 부대가 감히 세계 최강인 미군과 대결하기 위해 한국 전쟁의 발을 들여놓는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 같은 미군의 과도한 자만심이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고 말았다. 미군의 판단이 흐려진 데에는 중국군의 절묘한 책략에도 원인이 있었다. 중국군은 주간에 자신의 위치가 미군의 항공 정찰에 포착될 위험이 있으면 재빨리 사방에 산불을 놓아 거대한 연막을 쳤다. 그러나 미군과 한국군 중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중국군은 전혀 계급장을 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중국군 포로가 잡혔는데도 미군과 한국군은 이들을 북한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정도로 취급했을 뿐 이들이 정규 군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32. 중국군에게는 본래부터 일반적인 의미의 계급장은 없었다. 단지 장교의 경우 저고리 목이나 팔소매에 붉은 깃을 달거나 옷의 일정 부위에 붉은 실로 표시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미군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없었는데
예를 들면 미군 제10군단장 아몬드 서장은 계급장도 없고 화포도 없다. 그런 정규군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라고 속단해버릴 정도였다. 위의 책 378쪽 참조. 그러나 이러한 미 군사지도부의 낙관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자칫하면 기습 공격을 받아 몰살당할 수도 있다. 33. 위의 책 382, 386쪽 참조. 반면 북한군과 중국군은 총반격 태세를 착착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미군 사령부는 중국군 대부대 출현에 관한 한국군 장교의 거듭된 보고를 계속 무시했다. 중소규모의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때는 바야흐로 11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었다. 당시 전황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백두산과 두만강 쪽 일부만을 남겨놓은 채 북한 전역이 미군에 점령된 상태였다. 그러나 미군과 한국군은 최종 승리를 눈앞에 두고 험난한 주변 환경과 북한군의 공격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눈앞에 솟아있는 산악은 해발 1000여 미터 이상이었고 낮과 밤의 기온차는 무려 20도 내지 30도 정도로 변화폭이 심해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살을 애는 강추위가 계속되었으며 적설량 또한 수십 센티미터에 달했다. 이 모든 요소는 미군이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이었다. 반면 북한의 정규군과 유격대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환경 조건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기습적인 공세를 펼침으로써 미군과 한국군에게 끊임없는 피로감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메가더는 중국군의 참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당시 미군의 총병력은 청천강 쪽 서부전선에 한국군 제2군단과 미 8군 등 총 13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동부전선에는 한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 등 총 5개 사단이 집결되어 있었다. 병력 수로는 총 42만 명이었다. 34. 김병호 앞의 책 114쪽. 총공격 명령을 내린 11월 24일 메가더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압록강 국경지대를 따라 40분간 관찰했다. 중공군 대부대나 보급품을 메가더 운반한 흔적은 전혀 없고 눈 덮인 흰 산만 보였다. 메가더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공격의 승리를 확진하면서 도쿄로 들어갔다. 그러네. 도쿄로 들어가네. 한국에서 하룻밤도 안 잤다고? 위의 책 114쪽. 그러나 미군이 총공격을 감행한 지 3일 만인 11월 26일 중국군은 북한군과 더불어 모든 전선에 걸쳐 갑작스러운 총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군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기습 공격이었다. 중국군과 북한군은 사면 팔방에서 미군을 포위 공격해 들어갔다. 공격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피리, 뿅과리 소리, 함성과 함께 이루어졌다. 함성이 산 전체를 울리며 메아리 치자 미군은 적의 병력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른바 인해 전술의 마술에 걸려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습적인 포위 공격을 받게 된 미군은 기설초풍한 나머지 대처 능력을 상실한 채 대혼란에 빠져들고 말았다.